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로 연결됩니다. 늦은 밤에 쇼팽의 녹턴을 듣거나 아니면 결혼식장에서 팔벨의 캐논이 울려 퍼질 때요. 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비슷한 감동이랑 위로를 느끼는 걸까요? 이 보편적인 위로의 비밀은 대체 뭘까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다각도로 분석해 볼 겁니다. 클래식 음악의 비밀을 파헤치는 유튜브 영상도 있고요. 네. 또 음악의 치유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대학 강의 자료, 그리고 음악과 함께하는 개인적인 삶을 담은 여러 블로그들까지 아주 흥미로운 조합이죠. 네. 이번 분석의 목표는 단순히 이 음악 좋아요 하고 소개하는 걸 넘어서요. 그 소리가 어떻게 우리 감정과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아름다운 멜로디의 구조 속에는 어떤 뭐랄까 수학적인 규칙 같은 게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본질을 한번 탐구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밤의 음악부터 시작해 볼까요? 밤이 되면 유독 감성적이게 되잖아요. 보내주신 블로그 글 중 하나를 보니까 이 필자께서 하루의 긴장을 풀려고 자신만의 차분한 밤을 위한 클래식 플레이리스트를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피아노, 첼로, 클라리넷 같은 악기 소리가 주는 그 안정감. 역시 밤의 음악하면 쇼팽의 녹턴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 감수성은 정말 독보적인 것 같아요. 독보적인 건 맞지만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쇼팽이 녹턴, 그러니까 야상곡을 처음 만든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요? 네, 보내주신 유튜브 자료에 따르면요. 이 형식의 창시자는 아일랜드의 작곡가 존 필드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먼저 밤의 정취를 담은 서정적인 피아노 곡을 만들었는데 쇼팽이 그걸 들어보고는 이 형식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는데? 하고 생각한 거죠. 저는 당연히 쇼팽이 원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게 모방인가요? 아니면 뭐라고 봐야 할까요? 마치 다른 셰프의 대표 메뉴를 보고 저거 내가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어 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훨씬 완벽하게 재창조한 느낌인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쇼팽은 존 필드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거기다 자신만의 그 깊고 섬세한 감수성 그리고 극적인 표현력을 더했죠. 그렇게 녹톤이라는 장르를 예술의 경주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쇼팽 음악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바로 템포 루바토가 있습니다. 템포 루바토. 들어본 기억이 나요. 그 도둑 맞은 시간이라는 뜻이었죠? 정확히 어떤 기법인가요? 네, 직역하면 훔친 시간입니다. 악보의 정해진 박자를 기계처럼 정확하게 지키는 게 아니고요. 연주자가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박자를 미묘하게 당기거나 늦추는 기법이죠. 예를 들면 전체적인 시간은 똑같이 유지하면서 한 부분에서 시간을 살짝 빌려와서 클라이맥스를 강조하고 다른 부분에서 그 시간을 다시 감는 식이에요. 그렇군요. 유튜브 영상에서 가수들이 노래할 때 감정이 고조되는 부분에서 박자보다 살짝 느리게 부르면서 애절함을 극대화하는 걸 예로 들던데 딱 그런 느낌이겠네요. 기계적으로 연주된 녹톤이랑 템포 루바토가 적용된 녹톤을 비교해서 들려주니까 그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멜로디에 정말로 숨결이 불어넣어지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그 숨결이야말로 쇼팽이 존 필드를 넘어선 지점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과거에 부산 지하철 3호선 수영역이 종착역이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열차가 도착할 때 안내방송 배경음악으로 바로 이 쇼팽의 녹턴 2번이 나왔다고 합니다. 와, 2번 역은 이 열차의 마지막 역인 수영역입니다. 라는 안내와 함께요. 종착역에서 쇼팽의 녹톤이라니. 와, 생각만 해도 분위기가 정말 남다르네요. 하루의 여정을 마치는 그 아쉬움이랑 음악의 서정성이 겹쳐지면서 뭔가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블로거는 그곳을 쇼팽역이라고 부르기도 했더군요. 음악 하나가 그냥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평범한 지하철역을 수많은 사람의 하루의 끝을 위로하는 감성적인 공간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 평범한 공간을 바꾼 힘이 근데 단지 감성적인 느낌만은 아닐 것 같아요. 보내주신 강의 자료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음악 치료라는 분야 말이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음악 치료는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복원하고 또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인데요. 강의 자료에 따르면 음악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가 바로 생지적 반응이에요. 음악이 우리의 혈압, 심장박동, 호흡, 뇌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게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제가 쇼팽의 녹턴을 들을 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건 단지 분위기 좋다는 감성적인 느낌을 넘어서요. 실제로 제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뇌파가 안정 상태로 바뀌고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면역 체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암 환자의 통증 관리나 산모의 분만 시 통증 조절에 음악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이런 과학적 근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드네요. 만약에 생리적 반응이 그렇게 직접적이라면 사실 어떤 음악을 듣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가요? 그냥 특정 주파수나 템포를 가진 소리면 다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건지 예술성이 꼭 필요한가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두 번째 차원인 심리적 반응과 연결됩니다. 물론 특정 템포와 리듬이 생리적인 이완을 유도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음악은 단순한 소리의 조합이 아니죠. 우리는 멜로디와 화성을 통해서 감정을 느끼고 또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강의 자료에서는 음악을 흥분을 지향하는 음악과 안정을 지향하는 음악으로 나누는데 쇼팽의 녹턴이 후자의 대표적인 예시죠. 느리고 부드러운 선율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이게 다시 생리적인 이완을 강화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 뭔가요? 사회적 반응입니다. 음악은 언어를 초월하는 가장 원초적인 의사소통 수단 중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리적 트라우마 때문에 언어 표현이 어려워진 환자가 있다고 해보죠. 그 환자가 드럼을 연주하면서 억눌렸던 분노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사랑 같이 잼 세션을 하면서 음악을 통해 관계를 맺고 이게 사회적 교류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와,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다른 블로그 글에서 본 경험담이 딱 떠오르네요.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우는데 선생님이 자신이 치는 멜로디를 한 옥타브 위에서 똑같이 따라 쳐주셨대요. 그 순간 자기의 그 서툰 연주가 갑자기 풍성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변하면서 엄청난 흥분감과 치유를 느꼈다고요. ASMR 같았다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바로 음악을 통한 사회적 교감의 완벽한 예시겠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듣는 수동적인 경험을 넘어서 함께 소리를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행위가 얼마나 강력한 치유 효과를 갖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음악 치료에서 환자에게 직접 악기를 다루게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감정을 표출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또 타인과 연결되는 경험에 동시에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보편적인 치유의 힘을 가진 음악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곡이 있죠. 바로 파에벨의 캐논입니다. 한 블로거는 이 곡을 모든 수고와 인내를 다 감싸주는 음악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곡이 1680년경에 작곡된 후에 거의 250년 가까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혔다는 겁니다. 네, 250년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1919년에 한 학자가 악보를 재발견해서 출판했고 그 후로도 소수의 전문가들만 아는 곡이었죠. 그러다 결정적으로 1980년에 개봉한 영화 보통 사람들의 메인 테마곡으로 사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250년 동안이나 잊혔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묻혀 있었을까요? 아마도 당시 유행하던 음악 스타일에 대해서 구조가 너무 단순하다고 여겨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곡가인 파일벨 자체가 바흐나 핸델 같은 거장들의 그늘에 좀 가려져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세상에 나온 이후에 이 곡은 시대를 초월하는 클래식이 되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캐논은 이 곡의 고유한 제목이 아닙니다. 맞아요. 저도 이번에 자료 보고 처음 알았어요. 돌림노래 같은 음악의 한 형식이라고요. 어릴 때 부르던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를 예로 들어 설명한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아주 적절한 비유죠. 캐논은 하나의 성부가 멜로디를 시작하면 다른 성부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멜로디를 똑같이 따라하는 대위법적인 작곡 기법입니다. 파일벨 캐논은 3대 바이올린이 정확히 2마디 간격으로 똑같은 멜로디를 따라 연주하는 아주 엄격하고 단순한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멜로디들이 서로 겹쳐지고 쌓이면서 만들어내는 그 조화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거죠. 단순한 규칙에서 복잡하고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는 거군요. 그런데 단순히 따라하기만 하는 건가요? 곡 전체를 받쳐주는 다른 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바이올린들이 자유롭게 멜로디를 연주하는 동안에요. 그 아래에서는 첼로와 하프시코드로 이루어진 베이스 파트가 8개 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28번이나 묵묵히 반복합니다. 이 변치 않는 베이스 라인이 곡의 안정적인 토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위에서 바이올린들이 화려하게 변주하면서 날아오를 수 있는 겁니다. 와. 마치 든든한 뿌리가 있기에 나무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요. 네,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의 편곡을 빼놓을 수 없죠. 자료에 따르면 원곡은 D장조인데 조지 윈스턴은 C장조로 바꾸어 편곡했다고요.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요? 음악에서 조를 바꾸는 건 같은 그림에 다른 색 필터를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원곡의 D장조는 현악기에서 가장 밝고 화려한 소리를 내는 조예요. 그래서 원곡은 좀 더 활기차고 축제 같은 느낌이 강하죠. 반면에 조지 윈스턴이 선택한 C장조는 피아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로 소박하고 담백하면서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이 미묘한 조바꿈 하나가 곡의 분위기를 더욱 명상적이고 경건하게 만들었고 현대인들의 감성에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었던 거죠.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인지 이 곡은 아기의 탄생, 축복 가득한 결혼식, 그리고 엄숙한 장례식까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가장 엄격한 규칙을 가진 음악이 가장 보편적인 감정을 어루만진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대반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곡이 가진 힘이죠. 렉, 힙합, 심지어 국악 버전까지 수많은 편곡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 근본적인 구조가 어떤 장르와도 결합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녔기 때문일 겁니다. 그 시간을 초월하는 보편성이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어쩌면 지금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갈망하는 가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지점이 여러분이 보내주신 마지막 자료, 미니멀리즘에 대한 개인적인 에세이와 연결되더군요. 네. 언뜻 보면 클래식 음악과 미니멀리즘은 전혀 관련 없어 보이지만 아주 깊은 차원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이 에세이의 필자는 자신을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은 자라고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물건을 최소한으로 소유하려 노력하지만 도저히 버릴 수 없는 500권이 넘는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부분이 재미있었어요. 보통 미니멀리스트라고 하면 텅 빈 공간을 떠올리는데 이분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분의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물건을 비우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 가치를 오랫동안 아끼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쓰시던 30년 넘은 연필꽂이를 여전히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30년 된 연필꽂이에서 기특함과 예쁨을 발견하는 그 시선이 수백 년 된 파엘벨의 캐논이나 쇼팽의 녹턴을 여전히 듣고 감동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유행을 따라서 수없이 많은 새로운 물건을 사고 버리는 대신에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것을 오래도록 곁에 두는 삶의 태도. 그것이 이 글이 말하는 미니멀리즘의 핵심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대의 스트리밍 서비스처럼 무한한 음악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자신만의 음악적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겠네요.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수백만 곡을 그냥 흘려듣는 대신에 나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몇 곡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깊이 감상하는 거죠. 완벽한 연결입니다. 미니멀리즘이 삶의 공간을 의미 있는 사물들로 채우는 기술이라면 음악 감상은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의미 있는 소리로 채우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내 삶의 배경음악으로 들을지 선택하는 행위 자체가 곧 나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방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밤의 감성을 담은 쇼팽의 녹턴과 템포 루바토의 기밀부터 음악의 과학적 치유 효과,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파엘벨 캐논의 구조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미니멀리즘이라는 삶의 태도와 연결해 보았네요. 음악이 캐논처럼 정교하고 수학적인 구조를 가진 예술이자 동시에 템포르바토처럼 연주자의 감성에 따라 자유롭게 변형될 수 있는 유기적인 생명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학적, 구조적 분석을 넘어서 결국 우리 각자에게는 지극히 개인적인 위로와 치유의 경험이 된다는 것도요.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대부분 음악을 듣는 수동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 블로거가 선생님과 함께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강력한 치유를 경험했다고 했죠.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위로는 단순히 좋은 음악을 찾아 듣는 것을 넘어
조금 서툴더라도 직접 악기를 배우거나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만의 소리를 만들어보는 용기는 아닐까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표현의 욕구를 깨우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완전한 자기 치유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